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종부세 올해 63만 명이다. 내년엔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연말이면 나오는 이 종부세 고지서 올해는 무려 63만 명, 62만 한 9천 명 정도가 낸다라고 해요. 여기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세율은 안 올랐는데 공시가가 올라서 1년 만에 한 8만 명이 더 늘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에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포함된 지역.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네. 여기. 네. 사실 그동안 한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마포, 성동구 등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다수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용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용산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마포, 성동도 84제곱미터도 이번에 상당히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 같이 좀 전해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환율 방어 위해 해외 주식 추가 과세 검토.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게 국민연금과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등등에서 사자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 그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쓰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금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다만 이 해외 주식 양도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구 부총리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세제 활용 도구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근데 정책이라는 건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로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요 고심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신호탄, 대산 NCC 통합 필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이 감축, 자율적인 감축을 주문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좀 알아서 해라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었는데 그 후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번에 여기 볼까요? 롯데와 HD 현대케미칼이 자율적으로 우리 에틸렌 감축하겠습니다라고 사업 재편안을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진해서 밝힌 만큼 이거 결국 사실상 구조조정의 신호탄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정부는 여수, 울산 지역 다른 기업들도 빨리 계획 안 내면 정부 지원 제외하겠습니다라고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이 손상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여기 제목으로 나와 있는 45년 전보다 더 국격이 손상됐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요 얘기 잠시 뒤에 저희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이화영 재판검사 집단 퇴정에 이 대통령 감찰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제 있었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이 재판, 검찰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대다수 좀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가 일제히 퇴정을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문제 있습니다. 감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검찰이 집단으로 일어나서 퇴정을 하는 게 괜찮은 건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특정 사건에 감찰 지시를 해도 괜찮은 건지 여러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 대담으로 같이 좀 짚어봅니다. 네, 누리호 첫 야간 발사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3분 누리호 4차 발사가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캄캄한데 지금 쭉 한 줄기 빛으로 쏘아 올린 누리호입니다. 요 시원하게 솟아오른 누리호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볼까요? 5, 4, 3, 2, 엔진 점화.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7차 발사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연장선에서 7차 발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있어 올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네. 근데 벌써 4차나 됐어 라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 직전에 3차 발사가 2023년 5월이었었죠. 그리고 이번에 쏘아 올린 게 4차였다라는 건데 아니 3차랑 4차랑 뭐가 다른데 자꾸 쏘아 올리는 거지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3차와 4차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3차 발사 때는 오후 6시 24분 화환할 때 쏘아 올렸었는데 그런데 이번 4차 발사는 여기 나와 있죠. 이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요 사이에 쏘아 올렸다. 1시 13분에 쏘아 올렸다라는 겁니다. 밤 사이에 쏘아 올렸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목표 고도. 여기는 550km인데 이번엔 4차는 600km죠. 그리고 탑재 위성도 이때는 7기밖에 안 됐지만 이번엔 12기까지로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무게도 500kg에서 960kg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더 무거운 걸 쏘아 올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좀 더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좀 가능한데 위성 분리 보겠습니다. 이때는 총 비행 시간만 좀 보죠. 18분 58초 비행을 했는데 이번엔 21분 24초 비행 시간도 더 길었다라는 겁니다. 더 무거운 걸 더 길게 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 3차보다 4차가 더 기술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 바로 이겁니다. 제작 주관기관입니다. 3차 때는 항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다 이게 좀 주관해서 했었습니다만 이번엔 처음으로 민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민간 기업이 직접 하고 다만 발사 부분은 항우연이 주관을 했는데 오늘 쏘아 올린 게 4차죠. 5차, 6차는 발사도 민간에서 다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3차보다 좀 더 나아간 게 있네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위성도 3차에선 7기를 쏘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12기를 쏘아 올렸죠. 근데 중요한 건 더 무거운 위성을 더 쭉 위로 오랜 시간 비행했다라는 거 뭐 발전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쏘아 올린 위성이 뭐 하는 건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누리호 탑재 12기 위성 우주, 바이오 등 다목적 미션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주 쓰레기가 지금 상당하다 그래요. 요거를 좀 청소하는 역할도 있고요. 지구 관측. 사실 야간에 쏘아 올린 이유가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해서 일부러 야간에 쏘아 올려야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또 이 항암 단백질 결정화 시험까지 우주에서 이거를 하는 이 단백질을 결정하는 시험까지 또 수행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번에 많은 기술이 좀 투입된 그런 누리호 4차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 사이 발생한 일, 이렇게 가슴 벅찬 기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소식이 있었느냐? 저희 사진기사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절규하는 한 남성, 우리 아내가 있어요 라는 거죠. 지금 홍콩입니다. 홍콩에 지금 상당히 마철루라고 얘기를 하는 이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지금 밤사이 불이 나서 지금 현재 최소 44명이 숨졌고요. 실종자도 279명, 279명이 지금 실종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화재 관련해서 남성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까지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이 상당하죠. 그리고 이 남성이 절규할 만한 상황이었던 게 이 아파트 고층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완전히 다 통으로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17년 만에 화재 5급 경보가 지금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국민의 피해 소식은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화재인 것만은 좀 분명해져요. 최수영 위원님,
지금 이 최소 44명이 숨지고요. 실종 인원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인명피해가 더 커질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보니까 2,000가구에 4,800명, 5,000명 가까이가 아이고. 지금 거주하고 있다니까 네. 지금 나온 숫자에 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참담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1996년에도 네. 빌딩 화재가 났는데 똑같은 원인이었어요. 뭐냐면 공사용 철골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우리가 비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걸어다니는 공사용 계단인데 이게 보통 철제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대나무를 쓴다는 거예요. 이동하기가 용이하고 가볍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화재의 치명적 단점이 있잖아요. 1996년에 있었던 그 빌딩 화재도 그게 원인이어서 홍콩 당국에서 올해부터 이걸 내년부터 이걸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올해 말에 난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게 불쏘시개를 하는 데다가 좁은 빌딩 사이에 빌딩풍들이 또 있잖아요. 강한 바람을 타고 올라가니까 20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아직도 진화가 안 되고 있다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앞으로 홍콩 당국에서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사실 고층 빌딩,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화재를 좀 진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가 보통 홍콩을 생각하면 굉장히 고층 마철로 따닥따닥 좀 붙어 있는 이 집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화재를 좀 키우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홍콩 특유의 닭장 아파트 구조 여기에다가 이 빌딩풍이 불 만큼 동간 간격도 상당히 좀 좁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건물로 옮겨 붙기도 쉬운 상황. 거기다가 이제 이 비계라고 얘기하는 이 철제, 이 보통은 철제로 만드는 이런 사다리가 대나무로 지금 구조물이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결국 화재의 불쏘시개로 좀 쓰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박창한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인명피해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졌거든요. 불은 벌써 났습니다. 인명피해를 지금 줄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진압을 하나 싶거든요. 이렇게 고층을. 그러니까 지금 초기 대응이 굉장히 좀 빨리 대응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 나면은 벨을 누르잖아요. 네. 경고등. 근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초기에 대피를 갖다가 일일이 사람들이 문 두들겨가면서 깨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나무 비계라는 게 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홍콩에만 남아 있습니다. 홍콩 지역이 뭐 중국 남부 지역이 그렇지만 이게 1, 2년 된 게 아닙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대나무 비계예요. 아. 우리 홍콩 영화 과거에 보면 성룡이 그 네. 건물과 건물 뛰어다닐 때 네. 그 대나무 비계 타고 뛰어다니던 아하. 그 영화가 기억나실 텐데 네네. 그게 북송시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값이 워낙 쌉니다. 그러니까 이 대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나에 9m, 10m짜리 이런 대나무들이 워낙 싸다 보니까 쓰여왔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화재에 취약합니다. 한꺼번에 불이 20층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바람 타고 불어 올라가는 게, 그러다 보니 보통 화재 우리나라 보시면은 아파트 화재 그러면 불난 지점에서 위층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집 정도만 타는데 그쵸. 여기는 지금 한꺼번에 7개 동, 한 개 동도 아니에요. 7개 동으로 그냥 불이 확 번져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또 전통이라는 이유로 네. 보수가 되다가 17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국 당국에서 대나무 비계, 쩍팡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쓰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기 대응이 늦었고 그러다 보니 대규모 인명 피해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이 났다고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결국 인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좀 속보로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이 화재 관련해서 남성 3명이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어요. 이 남성이 뭐 누군지는 모르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또 방화라고 하면 사안이 또 굉장히 또 커질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 홍콩법과 우리나라 법은 분명히 다르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방화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중형 아닙니까? 먼저 이 원인을 규명해서 방화인지 실화인지 구분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고의로 불을 낸 상황이라면요. 이건 정말 엄정한 처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실화일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3명이 인근에서 붙잡혔다는 건 이 화재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실수이든 고의든 뭔가 영향을 줬음이 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과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렸다거나 불을 잘못 붙였다거나 하는 방식이 조금 이런 큰 화재를 키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실화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에 그치지 않고요.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심한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실화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준으로 하더라도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게 되는 네. 비교적 좀 낮은 형량을 갖고 있지만 이건 과실이 경악했기 때문이고요. 홍콩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인명피해가 최소 44명 사망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빨리 불을 끄고 인명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수습하는 게 우선 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백악관 인근 총격입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세계 곳곳에 무슨 일들이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새벽 갓 터진 소식입니다. 좀 볼까요?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 2명이 총격을 받아서 지금 현재 중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 용의자는 체포를 했다라는 건데 우리 시각으로 새벽 6시가 좀 넘어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8시 17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상당히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홍콩 아파트 단지가 불탈 때 백악관 인근에선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숨졌다는데 관련해서 저희 워싱턴 DC에 나가 있는 강영구 특파원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사건 4시간 전쯤인 미국 현지 시각 26일 오후 2시 15분경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시각 현장에는 주방위군 병력이 배치돼 있었는데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 병사 남녀 2명이 총격을 받아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일부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현재는 중태인 상황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병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권총을 꺼내 곧바로 사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용의자도 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매우 격한 반응을 쏟아냈는데 SNS에 두 병사를 쏜 짐승 같은 범인 역시 중상을 입었고 어떤 상황이든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총격 직후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폐쇄됐다가 현재는 봉쇄가 풀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추수감사절 연휴로 플로리다에 머물고 있는데 이 플로리다에서 머물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용의자가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 용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현재 용의자에 대해서는 나이나 범행 동기 등에서 공식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주 방위군을 겨냥한 단독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수사당국이 수사 중입니다. 또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부상당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사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지만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 치안 강화를 위해 군 투입을 해왔는데 이 논쟁도 더 뜨겁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서 지난 8월부터 워싱턴 DC에서 2,000명이 넘는 주 방위군을 배치해왔고 그 병력은 주로 동부 지역에 있는 여러 주에서 차출됐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강화의 필요성을 아마 매우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백악관 인근에서 한낮에 이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었는데 대낮에 주 방위군이 총격으로
중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주방위군이라고 하면 군인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총을 맞았다라고 하면 바로 드는 생각, 미국 괜찮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국은 사실 총기 사용과 허용된 나라죠. 그러니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게 허용된 나라. 네. 수정헌법 2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나라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방위군은 바로 이제 내셔널 가드라는 이제 그 이름을 호칭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 군대와는 달라요. 각 주가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수도인데 네. 주가 아닌데 왜 주방위군이 있지? 그렇지만 워싱턴 DC, 그다음에 미국령인 뭐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이런 쪽에도 주방위군이 있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자 그다음에 범죄인들을 단속한다고 이렇게 지금 긴급 조치를 내면서 주방위군을 갖다 놨는데 네.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 주방위군을 우리 민주당 쪽의 주지사들이 있는 쪽에서 왜 우리 쪽 데려가느냐. 그렇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 시에는 연방 정부의 지휘를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서 일단 왔는데 네. 이 와중에 바로 공권력이 침해를 받은 사안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미국 사회를 충격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그러면 연방 정부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주방위군이 저렇게 치안 질서에 투입됐는데 총격을 받는 상황이 오면은 네. 도대체 이건 누가 그러면 앞으로 보호하고 누가 가드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화두로 떠올랐고 트럼프 정부도 이 문제를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사안마다 주방위군을 투입해서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게 맞느냐. 네. 이 논쟁과 함께 지금의 총기 사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실상 미국의 이 수정헌법 2조가 옳으냐. 이 두 가지 논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촉매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분명한 건 대낮에 백악관 인근에서 한낮에 지금 이 총격이 벌어졌고 주방위군 2명이 쓰러졌다라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 저희 강영구 특파원 얘기도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백악관 인근이라는 게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마라라고가 있는 플로리다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워싱턴 DC에 없긴 없습니다만 임주혜 변호사님. 용의자에 대한 어떤 뭐 신원이나 이런 건 딱히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용의자는 뭘 노리고 저격을 한 것이냐, 총을 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행 동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워싱턴 DC라는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 네. 백악관 바로 코앞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안에 있는 지근거리에서 일어났다는 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용의자 역시도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대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직후에 좀 강도 높은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 이어지리라고 보고 이 범행 동기에 따라서 사실 테러,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유발하고자 그쵸. 했을 가능성도 현재로선 열려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정 처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단독 범행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아직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때문에 지금 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 범행 동기가 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까 얘기 나왔죠. 이 사람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SNS에 글을 올렸어요. 2명의 주방위군을 쏜 짐승도 중상을 입었다라고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면서 바로 SNS에 즉각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분명한 건 이 박 교수님 지금 굉장히 미국 상황이 좀 불안해 보인다, 불안정해 보인다. 근데 워싱턴 DC에 우리 교민들도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 사회의 불안의 어떤 그 척도를 볼 때 네. 가장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저격당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피격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굉장히 첨예한 갈등 속에 지금 여러 그 경제면 경제 또 사회면 사회 정치할 것 없이 첨예한 갈등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뭐 백악관 인근에서 또 주 방위군에게 굉장히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주 방위군은 원래 있던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지금 트럼프가 주 방위군을 착출해 가지고 지금 이곳저곳에다가 지금 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목은 치안 질서 확보였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그것이 더 큰 갈등으로 일어나는 게
이 주방위군을 갖다 마음대로 착출하고 또 그걸 갖다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 야당 쪽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위군 착출의 권한이라든지 또는 그걸 갖다가 누구 주지사에서 관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이제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측면 또 치안 질서 측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저격이 일어나고 또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백악관 근처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의 어떤 대립과 갈등의 한 단면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 사회가 이제 지금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불안정, 그다음에 막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문제 못지않게 미국 사회의 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까 총기 사용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네. 이 부분과 함께 미국이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미국이 불안정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일단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좀 드려요.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들 감찰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일제히 일어나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 이 주방위군 얘기를 주방위군 총격 사건 얘기를 하면서 살짝 제가 좀 이 발언에 좀 실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망이 아니고요, 중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정을 좀 드립니다. 네, 주방위군 2명 중태다.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 관련해서 이거 검사들이 일제히 퇴장한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었죠. 지난 25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지금 연어 회를 먹으면서 회유를 했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 구치소 교도관들 관련 다 해서 검찰 쪽에서는 증인 64명을 채택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중에 6명만 채택이 됐습니다. 사실 대다수 다 기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항의해서 소송 지휘 이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집단 퇴정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은 왕왕하죠. 그런데 검사들이 일괄 퇴장하는 건 사실 저는 법조 출입하면서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재판 나가시면서 보신 적 있나요? 본 적 없습니다. 이 집단 퇴정하는 일이 흔히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재판부 기피 신청은 피고인 측에서 더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도 할 수 있고요. 피고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들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법리 위반이라던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강력하게 이 증인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 현 재판부에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집단 퇴정한 부분, 이것을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 감찰이 들어간 상황인데 과연
감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는 충분히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맡은 일, 이 네. 공판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 담당 업무인데 지금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감찰이 들어갔다고 보여져서 과연 적법한 기피 신청을 했고 그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은 이제 나오겠지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와 상관없이 이 기피 신청하고 퇴정한 것만으로 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일단 검사들이 이 집단 퇴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사 쪽에서 한 것도 이례적인데 그걸 신청을 하고 일제히 항의의 뜻을 일어나 나가는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다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감찰의 대상이 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일단 검사가 집단 퇴장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죠.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통령의 감찰 지시도 좀 이거 이례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상당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나라가 완전히 이거 뭡니까?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냐고 바쁩니까?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장동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은 뭐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이거 대통령이야 이런 일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새 제메주엘라가 유행어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자, 나경원 의원 사과 안 하시면 발언 제한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퇴장 조치합니다. 나경원 의원 퇴장하십시오. 퇴장 명령합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은 그래서 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거예요, 박정환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 관련해서 감찰 지시한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만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 흐름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의 포인트를 짚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그거 빨리 조사하세요. 네. 원인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하세요. 대통령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사실 사법부의 근간이 이 판사들 재판인데 이 재판정에서 판사를 모욕하고 또는 재판정을 모욕하고 또 그리고 검사가 판사 결정 못 따르겠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 내고 집단으로 퇴정해 버리고 이러면 누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자체를 재판의 한 주체인 검찰 스스로가 지금 그 소위 말하면 나 판사 못 믿어라고 해버린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갖다가 과연 그럼 대통령이 보고 있어야 되냐? 또 변호인이 판사의 또 반대편이죠. 변호인이 판사가 인정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와가지고 저 여기 동석 변호인인데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안 주니까는 판사 욕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판사의 신뢰를 변호사도 안 따르고 검사도 안 따르고 그럼 재판 결과를 누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법부의 기본적인 어떤 그 질서 그리고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감찰할 건 감찰하고 이래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사실은 이 부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 그 탄핵 재판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그다음에 서부지법에 대한 난동 이거 있을 때 이 우려됐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그 범법자들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 지금 이렇게 재판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죠.
지금 말씀은 이게 단순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사건만 얘기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재판부의 권위가 떨어지는 재판부 모독이라고 보고 이 건 말고 다른 건들도 다 합해서 원론적인 당연한 대통령으로서의 할 지시를 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이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한 요 지시 내용이 이 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 살짝 나왔죠. 김용현 변호인단 사태 이것도 엄정하게 감찰 수사해야 된다라고 마찬가지로 또 감찰을 또 지시를 했어요. 이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이 나와서 뒤에서 막 소란을 피웠었던 그래서 감시 조치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법정 이 모독적인 어떤 그런 이 발언들을 해서 관련해서 엄정하게 감찰 수사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최수영 위원님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이화영 건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다 법조계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한 거잖아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만기 칠남이라고 그래도 네. 대법원장의 업무까지 저렇게 관여하는 건 저는 너무 이례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 김용현 변호인단 사태 그 대법원장이 지시했고 중앙지법원장이 네. 이거 엄정하게 감찰하고 조사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제 법정에서 개의에 앞서서 이렇게 배려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할 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상 밝히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김용현 사태, 변호인단 사태는 이번 그 이화영 부지사 사태에 대해서 아마 물타기 하려는 이른바 물타기용 발언 같고요. 이 본질이 뭐냐면은 이화영 부지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났어요.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에서. 근데 이건 뭐냐면 지난번 국회에서 내가 연어 먹고 술 파티 해주는 바람에 내가 위증했다고 해서 그 재판이 별도로 열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술을 먹이고 연어 갖다 주려면 교도관들의 모를 쓸 리가 없다. 교도관 전체를 우리가 증인 신청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 진실을 가려보자라고 한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64명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6명밖에 안 받아들인 거죠. 이 과정 이렇게 되면은 물론 국민 참여 재판이긴 하지만 이렇게 결과 끝나면은 검찰로서는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사라지니까 우리 재판 이거 어려워요. 그 공소 취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소송지를 따를 수가 없어요라고 나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 예전 이재명 대통령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리고 지시하려면 법무장관 통해서 지시하면 되잖아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장관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법무장관 일도 겸임합니까?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자기 사건에 대한 이해 충돌이 아니면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비판이 나오는 건데 이거 이렇게 과하게 하다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재판 챙긴다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만기 칠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개별 사건까지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다이렉트로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는 건 좀 너무 나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찰 지시했다는 거 이거 작은 사안은 아니죠. 특히 지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싶을 법한데 지금 이 김용현 법무부장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 감찰 지시를 받았는데 어젯밤 또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호소인이 저희들을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사법 모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수사를 하라 뭘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유정이라는 대변인 같던데 대변인 호소인이죠. 저희들은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진짜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판사 이진관이나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우리 변호인단은 이제 이재명 호소인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좀 명확해졌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 감치 소동 뒤에 있었던 실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호소인 이재명이라는 사실이 이제 다 드러난 거죠. 밝혀진 거죠. 그것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호소인 이재명이 저희들을 용산으로 직접 이렇게 불러주었으니까 그것 또한 즐겁지 아니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젯밤 거의 한 11시, 12시 굉장히 늦은 밤 또 다시 방송을 통해서 박창관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우리 체급을 뭐 법원행정처장이나 서울중앙지법원장 말고 대통령이 올려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자신들의 사건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재판을 하고 김용현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자임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반 이재명 투쟁, 반정부 투쟁 여기에 본인들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법정에서의 소란이라든지 왜 남의 재판 변호사도 아닌데 가가지고 변호사 발언 달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말 안 들어주니까 판사에 대해서 험담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감치나 이렇게 안 됐다라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변호사의 역할을 한 게 아니다. 정치 투쟁의 장으로 법원과 유튜브에서 소위 반정부 투쟁 활동을 하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정치 활동이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얼마나 형성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뭐 과거에 운동권도 하고 또는 뭐 선거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대통령도 인정 안 하고 대변인도 대변인 호소인이라고 그러고 자, 근본 현재의 그 국민들이 선출한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인사의 그런 그 발언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신문과 방송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임주혜 변호사님. 아니 감치 재집행한다 그랬는데 계속 집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곧 감치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부에서도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네. 감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감치가 집행이 불능됐던 사유가 제대로 인정신문에 답을 하지 않아서 특정이 불가능해서 네. 집행이 안 된 것뿐이지 지금 그 감치 명령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이 특정의 방식을 좀 더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만큼 뭐 구체적으로 인상착의에 대해서 뭐 사진으로 남겨둔다든가 하는 좀 더 완화된 방식에 의해 곧 감치가 재집행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 왜 감치가 원래 양육비 같은 거 제대로 안 주면 감치 명령 내려지는데 그때도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네. 감치가 좀 집행이 쉬워지는 방안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오히려 감치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추경호 분수령입니다. 네, 추경호 분수령. 무슨 얘기인지 저희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오후 2시죠.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추경호 의원 이 내란 이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였었죠. 근데 이때 국회 해제 표결을 좀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표결 전에 사실 지난 9월에 내가 사실관계는 사실 이래요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먼저 열었었습니다. 잠깐 그 모습 보고 오실까요? 저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 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사는 국회 바로 길 건너 있는 곳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면은 언제든지 국회로 진입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안에 국회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의총 장소를 불가피하게 당사 공지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표결 방해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추경호 의원은 이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란 중요 임무 혐의 이거 아니다. 난 동조한 바가 없고 표결 방해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오후 2시 일단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표결이 가결이 되려면 통과가 되려면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되는데 이미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다 가능한 상황인 거죠.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수영 위원님, 국민의힘은 오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뭐 국민의힘은 모르겠어요. 어떤 전략을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굳이 뭐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유투표에 맡겨서 소식껏 하자 아마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린 당당하게 구속 적부심을 받아보겠다. 우리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그 말하자면 그런 방탄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만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전에 권성동 의원, 추경호 의원 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무조건 통과될 겁니다. 통과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그거잖아요. 이제 2일 밤이나 새벽, 3일 새벽에 아마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네. 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전 제가 보기에 올 정국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은 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이거는 법원이 구속 사안의 중대성을 본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가 이른바 내란 정당 프레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만일 여기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 네.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란 정당의 프레임이 무너지는 거죠.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내란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12월 3일로 예정된 장동혁 대표의 100일 메시지도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월 2일이나 12월 3일 새벽 어간으로 아마 지금 예상되는 정말 구속적 부심에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제가 보기에 올 하반기 정부에서 가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정치권의 변화가 올 거라는 예측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권성동 의원이 사실 현역 의료에서 가장 먼저 체포가 구속이 되긴 했었는데 권성동 의원이 갖는 무게감과 지금 추경호 의원이 갖는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추경호 의원이 구속이 되면 이건 12.3 비상계엄 그날 밤 사실상 표결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의원들이 다 비슷한 혐의로 또 같이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표결 가결이 되는데 구속이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럼 박정환 교수님.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이 후폭풍도 또 상당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뭐 구속과 구속이 안 되는 것 사이는 네. 사실은 이제 구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증거인멸, 도주 이것 때문에 구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판결이 나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1심, 2심, 3심 거쳐서 판결이 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의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봐요. 다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질 거냐. 그 중에서도 국회 안에 있었으면서 본인은 국회 안에 있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들은 바깥으로 빼내서 당사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것이 그리고 그 따위의 통화 목록을 보면 대통령실하고도 통화하고 여러 군데 통화했는데 결국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원들을 불참시킨 거 아니냐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 그것은 결국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활동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검찰의 이제 수인데 저는 뭐 불구속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로서 무슨 뭐 국민의힘이 법적 책임을 다 벗어났다, 정치적 책임까지 벗어났다 이런 기준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과 불구속은 차이가 나죠. 네. 그런 점에서 불구속이 됐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 우리는 이제 내란 정당 아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적 책임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구속이 됐을 때의 여파도 크지만 불구속 시의 국민의힘의 입장. 아하. 이 예를 들어 우리 봐라 이거 이재명 정부가 우리 덤태기 씌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치적 후폭풍이 또 올 수 있다. 좀 그 점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구속, 불구속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불구속이 된다고 해도 불구속 사안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입장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국면도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쯤 되면 임주혜 변호사님 아주 어렵지만 여쭤봅니다. 구속 가능성, 아직 뭐 물론 영장실질 심사도 안 열리긴 했습니다만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요. 지금 유무죄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구속이 필요한가를 본다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결국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12.3 비상계엄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가 표결에 참여하는 걸 방해했는가. 이 부분은 추후에 재판을 받고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현 시점에서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셨죠? 열려있다. 그러니까 정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벌어질 상황이 진짜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혐의죠. 이 혐의로 어제 검찰에 구형을 받은 사람이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바로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왜? 계엄을 막을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건데 어제 상황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최후 진술에서 제가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검찰의 구형은 검찰은 15년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임 변호사님 선고거든요. 몇 년을 재판부는 선고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결국 이 내란죄 혐의가 적용되는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검찰의 구형 15년은요. 사실 이 정도 구형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조가 내란죄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 방조했다, 공용 기록물 손상했다, 위증했다. 하나하나가 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이 되어 있고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10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상방이 열려 있다 보니까 구형 자체가 일단 검찰 입장에서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형량이 중요할 텐데 상대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다른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불리고 있는 피고인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보다는 관여의 정도가 낮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전단수 지시라던가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 그런 자기적인 행동은 없었지만 국무총리였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지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을 12.3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동조했다고 그 역시도 어떤 행위를 한 것이라고 재판부가 볼지 정말 법리적으로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점은 애초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선서하고 증언했다가 이 부분 증언 번복했습니다. 이 증언을 번복한 부분이 오히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서 일단 구속은 피할 수 있었지만 네. 최종적으로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 있습니다. 선서를 했고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상 거짓을 고했다.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위증 같은 부분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된다면 일정 부분은 유죄가 나올 수도밖에 없지 않나. 다만 네. 이 내란과 관련해서 과연 재판부가 행위의 관여 정도를 어떻게 볼지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일단 15년형도 많이 나온 건 아니다란 말씀이에요. 때문에 재판부에서 여기서 상당히 좀 이 일정 부분 좀 많이 인정을 하지 않겠냐 하지만 몇 년인지 딱 떨어지게 또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말씀하셨죠. 이게 중요한 이유 내란 혐의 관련해서 처음 나오는 구형 그리고 이어지는 선고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국가에 대한 살인죄 적용으로 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구형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라는 거. 요거 짧게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이 구형이라는 것은 어떤 검찰 측이 생각하는 정도, 이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의 의미만 있지만 네. 일단 받고 있는 혐의의 정도를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이 훨씬 더 관여도가 높고요. 가벌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5년 이상, 그 훨씬 상향이 열려있는 구형이 나오리라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15년은 무조건 넘고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깊이 관여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유감입니다. 뭐에 누가 유감을 표명을 한 것이냐. 기사 보시죠. 조, 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정, 대단히 유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정치개혁 신경전을 벌였다라는 거죠. 어제 만난 두 사람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우리 민주개혁 5개 정당이 함께 손을 잡고 정치개혁을 담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을 위한 운전대를 정청래 대표님께서 손수 잡아주시길 희망합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지금 누가 손해를 합니다. 정치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특히 국민에게 조국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에서.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분위기가 얼굴은 웃고 있는데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처음에 분명히 웃으면서 악수를 하긴 했는데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국 대표님 옆에서 끄덕끄덕 웃고 있긴 합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좀 얼굴이 굳었거든요. 이건 약간 또 제3자적인 최수영 위원님. 예. 최수영 위원님이 보시기엔 어제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왜 나한테 청구서를 밀지? 딴 데 가서 얘기하세요. 난 상관없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히 보면은 여기서 또 명청 갈등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여기서 왜 갑자기 조국 나오는데 왜 명청 갈등이 얘기하는데 당시 이게 이제 2025년 4월, 올해 4월에 이제 그 헌재 판결이 나오니까 군소정당들이 민주당과 모여서 자, 우리 합의합시다. 그 정치개혁 원탁 선언문 합의합시다. 이게 두 가지가 골자예요. 첫 번째,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 네. 그건 다 필요한 얘기죠. 조국혁신당에. 두 번째, 우리 결선 투표제 도입합시다. 이건 늘 나온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걸 이제 기대하고 연대에서 이제 갔는데, 대선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 대표가 누구냐면 당시 당대표 이재명, 당시 원내대표 박찬대예요. 사인회는 그분들이 했어요. 근데 그쪽 가서 얘기해서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책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청 갈등의 본인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전면에 등장한 조국이 달갑지가 않죠. 본인이 지금 야권, 그러니까 범여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조국이라는 사람 등장했으니까 어쨌든 좀 카메라를 좀 나눠 가져야 되고 이걸 사면하신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사안에 얽힌 어제 대면이었다. 앞으로 결국 범여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모습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정확한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이가 좋기보단 나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조국 대표가 사면될 때 나왔었던 얘기가 정청래 견제용 아니야라는 얘기도 살짝 한번 좀 돌긴 했었죠. 그랬던 두 사람이 지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또 앞에서 팻말을 들이대면서 아니 왜 약속 안 지켜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떤 관계냐라는 건데 아까 두 사람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두 사람 얘기가 살짝 달랐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조국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린 동지였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혁신당 출범할 쯤 따로 또 같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무슨 뜻이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교수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떤 관계입니까? 외부의 적이 강할 때는 네. 협조해야 되는 관계지만 이제 뭔가 자기 걸로 성취를 내야 될 때는 네. 적도 그런 적이 없죠. 네. 특히나 호남을 둘러싸고는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1인 1표 지금 당원 개정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중에 핵심은 호남이에요.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진짜로 인정받느냐. 그렇게 되면 다음 당권 그리고 총선 공천권 대선까지의 길이 열리는 거고요. 조국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호남의 영광 재보궐선거 거기에 굉장히 올인했었거든요. 그 이유도 호남에서 인정을 받아야 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지금 호남을 갖다가 공략하기 위한 그런 그 경쟁에 이미 레이스에 돌입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지라는 입장보다는 경쟁자라고 하는 입장이 훨씬 관전자들에게 더 눈에 띄게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조국 대표는 지금 우리 이번 지방선거에 약속한 거 빨리 내놔라. 원내 교섭단체 열석으로 줄여준 다음에 왜 안 줄여줘. 그다음에 지방기초의회 지금 3인 선거구가 한 7, 80개 되거든요. 네. 3인 선거구면은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기초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리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한 석씩 가져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빨리 고쳐야 돼. 이 두 가지를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대로 지방선거에서 독자 홀로서기를 하기 위한 승부수를 건 거고 정청래 대표도 나 기득권 안 놓을 건데 이러면서 경쟁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네.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번이 시의 시작이자 끝은 아니겠다. 1라운드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제의 첫 상견례였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마스크 쓴 이 사람 누구야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분신의 배신, 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라고 어제 재판에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관련 재판에서 이 증인으로 나온 유경옥 당시 전 행정관, 수행 비서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특검이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볼까요? 네. 어떻게 진술할지 김건희 여사랑 논의한 적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있습니다. 김 여사가 전성백, 다시 건진법사의 심부름으로 가방을 교환을 해준 걸로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에 잘못된 진술을 좀 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임 변호사님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네. 뭐 측근의 배신이다, 등 돌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네. 사실 이 진술이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샤넬백 수수 인정했습니다. 이미 샤넬백 수수는 인정한 상황이고 네. 샤넬백 수수를 인정하기 전에 이 유 전 행정관이 이거 건진법사가 나에게 교환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교환한 것에 불과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미 김건희 여사가 수술을 했다고 밝힌 입장에서 이 해당 진술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전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라프 목걸이인데요. 네. 지금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라프 목걸이는 정말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유경옥 전 행정관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아하. 그라프 목걸이는 들어본 적도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진술에 번복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김건희 여사가 결국 부탁해서 이렇게 허위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은 죄질에 있어서 정말 나쁘다라고 참작은 되겠지만 네. 이미 샤넬백 수술을 인정한 마당에 해당 진술은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는 진술이었다. 오히려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부합하는 주장하고 있는 바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은 배신이라기보다는 김 여사의 진술, 김 여사 측의 입장에 자신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 아니냐. 왜 그라프 목걸이는 김 여사가 나 끝까지 안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목걸이 받거나 전달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김 여사의 말에 지금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거지 등을 완전히 돌렸다는 해석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앞으로 더 공판이 더 진행이 될 예정이죠. 김건희 특검도 더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좀 보면서 이게 보조를 맞추는 건지 배신을 한 건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바로 이순재 선생님이죠. 이순재 선생님. 네, 오늘 연결식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순재 선생님의 영정에 놓여 있는 금관 문화훈장을 돌아가신 뒤에 받았습니다. 유족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문화훈장, 이 훈장을 뒤로하고 오늘 연결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선생님께 배운 마음과 자세를 앞으로의 작품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작품 앞에서는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는 따뜻하게, 연기 앞에서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많은 후배들은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그리울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네, 많은 사람한테 울림을 줬던 이순재 씨. 네, 가는 길이 그래서 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 연결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